그럼 이어서 세 번째 강의를 맡아주시게 될 주식회사 CK 권도영 대표님이 지금 준비 중에 계시고요. 주식회사 CK는 이제 페트병 재활용 공정 전문 기업으로서 저희 섬유산업연합회하고도 여러 번 회의를 하고 많은 자문을 주고 계신 그런 기업입니다.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트병 재활용업체 주식회사 CK 대표 권두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그중에서도 페트 플레이크를 만드는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트병 플레이크의 재생 원료에 대한 쓰임새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효성 박연준 팀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페트병 재활용에서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공정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 페트병 재활용의 현황에서는 발생과 재활용 방법 등을 살펴보고, 두 번째 재활용 원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페트병이 나아가야 될 지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장재 흔히 아시는 식음료병들의 연간 발생량은 2018년 약 30만 톤에 이릅니다. 2019년에는 약 32만 톤 될 걸로 예상되고, 이 중에서 페트병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약 78%에 이릅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재활용되는 나라는 일본, 독일 정도가 있으니까 그 나머지 나라에서는 재활용이 아주 미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페트병 재활용업계 현황은 재활용사는 전체 24개사이고 전체 시설 용량은 35만 톤 이상으로 2018년에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은 좀 더 늘었다고 봅니다. 지금 발생하는 양의 1.2배 정도 생산되어도 페트병은 훌륭히 재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페트병 재활용 공정에 대한 개요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등에서 분리 배출된 플라스틱병은 회수 선별사에서 페트병, PE, PP 등 단일 재질로 구분하여 압축 베일의 형태로 압축이 되어서 재활용사로 입고가 됩니다. 입고된 페트병 압축품은 압축 해체 후 라벨 스트리퍼, 트러멜, 풍력 선별 등을 통하여 1차 라벨 제거.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페트병 재활용 공정은 이 이물질과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공정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라벨을 제거하고 1차적으로 제거된 페트병을 위주로 해서 색상 선별을 하고 색상을 선별하고 타 재질들을 선별해냅니다. 그리고 색상이 구분된 페트병을 색상별로 파쇄 후 2회에서 10회에 걸쳐 비중 선별, 세척 처리 공정을 거치고 다시 탈수, 헹굼,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서 다시 라벨 등 이물질을 제거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검수 과정을 거쳐서 페트병 재생원료, 즉 플레이크로 제조해서 납품되게 되어 있습니다. 페트병 회수 재활용의 흐름도에서 먼저 회수 부분을 보면은 저희 나라 페트병 배출 형태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집니다. 단독주택은 이 페트병은 사실 무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운송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처럼 점점이 되어 있는 곳에는 민간 선별업자들이 하지 못하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지자체에서 수거하여서 선별해서 저희에게 납품하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는 집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수거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선별한 후 저희 공장으로 다시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페트병 재활용 공정을 보시면 첫 번째, 이 압축된 베일 형태로 들어온 페트병을 먼저 해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운반을 할 때 운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축을 합니다. 강하게 압축된 것을 해체를 하려면 해체를 해도 서로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큰 이물질이 있습니다. 큰 이물질이라 하면 페트병 이외의 큰 플라스틱 병들을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기에 페트병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PC 재질도 있고 다른 여타 재질이 있으니 앞에서 먼저 큰 이물질들은 제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1차 이물질 선별, 이제 그 페트병이 아직 부서지지 않고 원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트러멜, 스트리퍼, 자력 선별기. 이 트러멜이라 하면 작은 구멍이 있는 통을 통과합니다. 작은 구멍이 있는 통을 통과하게 되면은 작은 돌멩이라든지 작은 쇠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고, 스트리퍼, 그러니까 페트병에 보시면은 이제 라벨이 붙어 있는데 이 라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압착이 된 상태면은 굉장히 떨어지기 힘든 상태로 붙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계적으로 이용해서 제거를 먼저 합니다. 제거를 하고 자력 선별기를 통해서 자석에 걸리는 금속류를 먼저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선별대로 올라갑니다. 선별대로 올라가면은 광학 선별기라고 해서 빛을 쏘아서 색상별로 분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통과해서 색상별로 먼저 분리를 합니다. 색상별로 분리를 하고 사람들이 검수 과정에서 거기서 미처 분리하지 못한 색상을 분리하고 타 재질을 거기서도 걸러냅니다. 대량으로 하는 집에서는 이 광학 선별기를 쓰고 뭐 소량으로 하는 집에서는 광학 선별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량으로 하는 집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도 색상 선별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까 2회, 3회 정도 반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분쇄기라고 부르는 크러셔에 넣어서 약 8에서 11mm 정도로 잘게 부숩니다. 분쇄품의 크기가 작을수록 수율이 작아지겠죠. 잘게 부서질수록 아무래도 가루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중 선별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트병 플레이크는 이 라벨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라벨이 다 떨어지고 약 2% 미만의 라벨이 붙어서 오지만 그것만 해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만 분의 1 싸움을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계속 비중 선별과 다른 선별 과정을 거쳐서 라벨을 계속 건져냅니다. 우선적으로 분쇄된 플레이크를 물통에 넣습니다. 물통에 넣으면은 비중이 페트는 1.4가 되고 라벨이나 병뚜껑은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물질들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물 위에서 뜨고 있는 병뚜껑과 라벨이 1차적으로 제거가 되고 가라앉은 페트병과 페트 라벨은 다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면은 커다란 찜솥에 넣고 세제를 넣고 삶게 됩니다. 예전에 그 엄마들이 속옷 빨래 하는 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세제를 넣고 같이 삶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삶았으면 삶는 과정을 거쳤으면 거기에 세제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세제가 묻어 있는 길을 다 다시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세척과 탈수를 반복합니다. 물통에 넣어서 다시 헹구고 그 헹궈진 플레이크를 다시 꺼내서 탈수를 하고 다시 헹구고 다시 탈수를 하고 이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서 제거가 되지 않았던 비중이 1보다 낮은 라벨이 또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거를 해서 건조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탈수를 해도 페트는 표면에 이제 1% 미만의 수분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수분을 없애는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약 100도씨 이상으로 돌려서. 그리고 이 기계적으로는 이제 플레이크가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같은 색상을 띤 이물질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색채 선별이 미처 되지 못한 앞에서 미처 되지 못한 색채 선별은 후 검수 공정에서 플레이크 선별기를 이용하여 타 색상을 날리고 다른 이물질도 함께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크를 포장하여서 쓰여지는 공장으로 납품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재활용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무색, 투명, 유색, 유색병, 복합병 등으로 구분되고 오염도가 높아 정상적인 원료로 사용하기 힘든 제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잘게 부서진 제품이나 이런 오염도가 라벨과 함께 섞여서 오염도가 높은 물건들이 생산됩니다. 이 모든 제품들이 사실 거의 국내에서 소비가 됩니다. 재생원료를 쓰는 사용처에서는 오히려 모자라서 수입을 할 정도로 지금 국내에서 다 수요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염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저급의 원료가 되는 저급 품질의 원료들은 한국에서 사실 소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급의 재생섬유를 생산하는 중국 등 동남아 등지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고급 원료를 만들기에는 아무래도 생산 대비 원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으로 수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수입을 하던 중국이 갑자기 이제 2018년 폐기물 금수 조치를 취하게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페트병이 이제 내수 시장이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좀 더 처리를 해서 내수 시장을 하고 이제 다른 제3세계로 수출되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해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즉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의 생산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가치를 높이자는 인식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였고, 생산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생산을 줄이고 재활용업자는 재활용의 기술을 늘리고 원료 사용자들은 재활용의 비율을 늘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페트병을 재생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제품군은 앞서서 효성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트 원단이나 페트 와이어, 단섬유, 부직포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페트 시장의 주류는 단섬유 시장입니다. 단섬유 시장이 약 70%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고품질이라고 여겨지는 시트가 한 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밴드나 그 정도는 미비하고, 지금 한국의 재생화이버 업체는 약 한 40에서 50개 업체가 있고, 이들의 수요는 페트병의 발생량을 초과하여서 일반적으로 단섬유와 저급 품질은 지금 현재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오히려 모자라는 추세입니다. 앞서 재활용 공정에서 보신 것처럼 페트병의 재활용은 이물질 제거가 관건입니다. 지금 앞서서 효성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발맞춰서 개발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고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알페트 시장, 즉 섬유화, 장섬유화 할 수 있는 페트 플레이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공장으로 들어오는 페트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페트병이 들어옵니다. 압축이 되어서 라벨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 라벨을 아무리 저희가 제거 공정을 10번, 20번 거쳐도 원하는 섬유회사에서 원하는 그 장섬유를 품질을 맞출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병 아래와 같이 지금 사진에서 아래 사진과 보이는 것 같이 페트병이 발생 과정에서 라벨이 벗겨지고 깨끗한 원료가 생산이 되면 아무래도 페트 플레이크는 세척하는 과정이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훨씬 적은 에너지가 들고, 적은 에너지가 들면서도 훨씬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활용 공정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오는 페트병의 생산과 생산 과정에서 함유하고 있는 라벨들을 100% 제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장섬유화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품질이 높은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면은, 첫 번째,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2020년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페트병 포장재 재질에 대한 재질 구조를 재활용에 용이한 구조로 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서 변화하고 있는 추세고, 두 번째, 사용한 페트병은 가능한 페트 본연의 상태로 분리 배출을 하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분리하여 종량제로 버려지는 것들은 페트병 재생 공장에 와서도 똑같이 버려집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 페트병 라벨 1g을 제거하기 위해서 페트병 10g, 100g이 제거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로,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보다 많은 기술을 투자하여 재생원료의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품질의 페트 원료를 계속 원하고 원사업체들은 원하고 있지만 재생원료가 100% 신재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쓰는 원료사 입장에서, 재생섬유사 입장에서 해도 어느 정도 품질이 조금 처지더라도 거기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이슈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선진지 견학을 매년 다녀왔습니다.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때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진지 견학의 수거업체들을, 선별 공장들을 가보면은 왜 그 공장이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거 및 재활용의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섬유 산업 또한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국민들의 협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 하나하나가 자각을 하고 정부의 협조가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재생원료 생산국가가 되리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재활용품은 공짜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소중한 자원입니다. 자원이라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